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개별 기본권 중에서도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선 평등권부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인신권과 그런 그 사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관련된 그런 기본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평등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권리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 고문을 했다면 나는 고문을 하지 말아라. 신체의 자유에 입각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내 재산을 침해했다면 재산권 침해를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평등권은 단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도 저 사람만큼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만 취급을 해달라. 즉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그것이 남녀 차별이라든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라든가 왜 근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나는 90만 원을 주고 왜 저 사람은 100만 원을 주느냐. 평등하게 취급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나도 1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은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래 똑같이 100만 원을 줄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똑같이 90만 원으로 또는 그 사이에 적절한 어느 선을 택해서 95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이라는 것은 비교가 가능한 두 사실관계, 비교가 가능한 두 인적인 집단 사이에 국가에 대하여 자의적인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만 취급한다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평등하게만 취급한다면은 국가는 그로서 제 임무를 다한 것이죠. 이런 평등권은 우리 헌법상 11조에서 이 평등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명, 종교, 자유 이렇게 특정한 그런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있는 기본권과는 달리 평등권은 모든 영역, 사회 전체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헌법 11조 전반적인 평등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헌법 11조에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평등권 또는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헌법 11조는 주관적인 공권이자 헌법상 객관적인 원칙 규범이다. 즉 주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기 이전에 국가는 우선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평등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외에 일반적인 평등권 내용 외에 개별적인 평등권을 규정한 내용도 헌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얘기하지만 단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권이 인정이 되니까 능력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또는 외고라든가 특수 목적고를 두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또는 32조 4항과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는 취업이라든가 그런 근로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게 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을 32조 4항에서 두고 있고요.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은 평등선거 원칙을 헌법 41조 1항과 67조 1항에서 평등선거 원칙을 규율하고 있죠. 또 가족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은 36조 1항에서 규율하고 있고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헌법 제119조 2항 또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123조 2항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지만 평등권은 일반적인 평등권 외에 개별적인 평등권을 헌법에서 곳곳에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평등권을 불평등하지만 헌법상 불평등 대우를 정당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등의 유가족에게 우선적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군인 군무원 등에게 국가 배상을 금지한 29조 2항과 같은 경우, 또는 공무원 등의 그런 노동 상권에 대한 그런 제한 규정 33조 2항과 같은 경우, 이런 규정 등은 헌법상 불평등 대우를 정당화시켜주는 평등권의 예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평등권, 일반적인 평등권,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등권 외에 개별적인 평등권, 그리고 평등권의 예외 규정 등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평등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평등이라는 것은, 평등권은 이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100만 원을 받고 5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건 절대적인 평등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불평등이죠. 본질적으로 10시간과 5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똑같이 준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이건 용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평등은 비례적인 평등,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차별 대우를 해줘야지 정당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평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그 비례적 또는 상대적인 평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갖고 평등 선거의 원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었건 안 들었건, 지역이 어떻든 또는 많이 배웠던 아무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정한 영역의 연령에 도달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감자,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등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1인 1표의 그런 수학적, 도식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비례적 평등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평등이지만 이건 예외 규정이고요. 보통 평등권 해갖고 이런 일반적 평등권과 이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평등권은 다 상대적 평등을 얘기한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동일하다는 것뿐이지, 즉 어떠한 직급에서 몇 년 동안 일해서 똑같은 비슷한 그런 근무 환경에 있는데도 왜 봉급의 차이를 두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관점에서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비교할 때는요, 두 사실관계 또는 인적인 집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동일한가, 그런데 왜 차별을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평등권 심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한다면 그 차별 대우에 근거가 있는 것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합리적인 그런 논거가 있느냐 하는 두 가지 그 단계로서 평등권 심사를 한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평등권은 법적인 성격으로 주관적 공권이자 객관적 원리고,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여된 권리다. 따라서 특히 이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재산권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는 달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그런 그 평등권은 제한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다음에 법인의 평등권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평등하게 취급을 해줄 만한 것이면은 법인에게도 평등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평등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헌법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헌법 11조 1항에 본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는데요. 그러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다 금지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평등권의 심사 구조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평등권의 심사 구조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평등권은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비교가 가능한 두 인적인 집단 또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만약에 동일한 한데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차이가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대우냐, 즉 자의적인 차별 대우인가 아닌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위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평등권 심사에서는 개인의 개인에게 차별을 할 때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1948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재외동포와 1948년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1948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중에서는 사실은 외국인이지만은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와 소위 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선족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중국과의 그런 외교적인 마찰도 우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에 올 것을 두려워해서 48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와 이후에 취득한 동포를 차별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족을 비롯한 그런 중국 국적의 교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48년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지위를 달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근데 평등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그런 권리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권리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48년 이전에 간 국민들도, 외국인 재외동포도 혜택을 줘라라고 그런 식으로 법률 규정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차별만 배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자로 하여금 48년 이전과 이후에 간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예 재외동포 혜택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고,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혜택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자에게 법률을 개선해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48년 이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에게도 출입국에 관해서는 내국인과 국민과 유사하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자, 평등권에서 문제가 됐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제대군인 가산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였었죠. 사실은 모든 그런 5급 이하의,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공무원들과 공기업, 교사, 시험을 볼 때 제대한 군인은 보통 5% 가산점을 주고, 기간에 따라서 2년 미만 근무한 그런 군인들, 옛날에는 방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죠. 그런 경우에는 3%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비제대 군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과 장애인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은 군대에 여성은 갈 수는 있어요. 자원 입대를 하면. 그러나 의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군대에 안 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은 군대를 안 가니까 당연히 가산점을 받지를 못했고,
특히 이 문제가 됐었던 이런 장애인은 충남 7급 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었는데 가산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7급 공무원 임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장애인은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아, 본인이 군대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갈 수도 없는 이런 현실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너는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까 가산점 못 주겠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였죠. 더군다나 그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김영준 헌법재판소 소장은 그 다리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었었죠. 그래서 뭐 각종 뭐 오해의 여지도 있었지만요. 헌법재판소에서 잡은 그 헌법재판소가 생각한 초점은 무엇이었느냐? 5%의 가산점과 같은 경우로 인하여 물론 군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법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게끔 호봉 산정이라든가 또 각종 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거는 이 국토방위라고 하는 그런 헌법의 법익에 비춰봤을 때도 그렇게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적합한 수단은 오히려 각종 그런 취업 교육이라든가 또는 직업 교육 제도를 그 취업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재정적인 그런 보조금을 지출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가능한 거지 국토방위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다. 더군다나 그 선택한 수단을 본다면은 5%의 가산점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그리고 그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차별 대우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는 과도하게 그런 여성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해서 이거는 헌법상 가치에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평등권 침해인데 위헌 무효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사이트가 다운이 되고 헌법재판소 마치 이것이 병역 비리를 눈감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입장처럼 또는 대다수가 군복무를 그런 법무관으로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병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너무 극단적인 평가고요. 초점은 특히 그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그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였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 심사한 것은 일반적인 자의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여성의 차별은 헌법 11조 2항에도 나와 있지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그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32조 4항에 여성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애인의 그런 그 복지에 관해서 헌법상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평등권 심사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차별을 하면 위헌이다라는 이 자의금지의 원칙은 사실상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입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무엇이 같은지 그거는 입법자에게 상당히 넘겨져 있는 영역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남자만 병역 의무를 치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리적인 사안으로 인한 차별이기 때문에 성에 의한 차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생리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로 인한 그런 차별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입법자가 남녀 공히
다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 판단을 할 때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서 그래 군대에서는 지금 현대 군인이 뭐 생리적인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군대의 현대화가 이미 진행이 됐다. 단추 하나만 눌러도 수천 킬로 밖에서 지금 미사일이 터지는 이런 이 과학적 현대 군 제도에 비춰봤을 때는 육체적인 차이는 크게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남자 여자 똑같이 병역 의무를 치르는 것도 그거는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유금지의 원칙은 인간은 원래는 불평등하다. 그런데 뭐가 본질적으로 같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차별을 했느냐 하는 것은 자유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조차도 헌법 원칙적으로 입법 형성권이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런 자유금지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 평등권의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게 바로 비례성 심사인데, 자, 이 비례성 심사는 왜 적용하느냐?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 또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불평등 대우로 인하여 심각하게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유금지 원칙이 아니라 평등권 심사에서는 강화된 심사 기준인 비례성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평등권 심사의 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자, 헌법이 특별하게 평등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영역은 벌써 11조 2항 1항에서도 드러나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유금지 원칙이 아니라 그 차별 대우가 마치 그 과잉금지 원칙과 유사하지만요. 그 차별 대우로 인하여 그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합하느냐. 그다음에 그 차별과 그 목적 달성에 차별 대우가 적절하느냐. 그런 다음에 차별 대우와 목적 사이에 헌법상 가치적인 그런 비례 관계가 있느냐. 이런 단계적인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성 심사에 따라서 엄격하게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실은 제대군이면은 다 가산점을 받게끔 하니까 법적인 차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성이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면서 제대군이면은 가산점을 줬거든요. 자원복무한 여성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여자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별이라는 사실적인 차별이고, 사실적인 차별에까지도 헌법재판소는 확장을 해서 평등권 심사를 하면서 특히 그 남자와 여자의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은 우리 헌법 32조 4항에서 여성의 그런 평등권을 특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화된 비례성 심사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평등권 심사를 강화된 그런 원칙으로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차별 대우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너무 심각하게 침해될 때, 중대하게 침해될 때 있는 강화된 심사 기준인 비례성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단 인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 가산점이라는 거, 그리고 5% 가산점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 공무단 인권 자체가 그 5%면 굉장히 그 평균 5%이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그 심각한 그런 공무단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비례성 심사를 허용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원칙에 비례성 심사를 할 수 있는 두 원칙에 다 저촉이 된다고 하고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가산점을 규정한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지금 그 자해금지의 원칙과 그 크게 그 강화된 심사 기준인 비례성 심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제대군이 이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사건에서는 헌법이 국가유공자는 우선적 대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조금 완화된 비례성 심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자해금지의 원칙과 비례성 심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비례성 심사도 그냥 일반적인 비례성 심사와 완화된 비례성 심사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결정은 2000년대 정기국회에서도 2008년 정기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다시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서 최고 그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한 2.5% 또는 3% 정도를 주는 방향으로 이제는 좀 축소시켜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그 내용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요. 헌법재판소가 굳이 이렇게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군대 갔다 온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는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좀 적응하는 데도 문제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 전반을 걸쳐서 본다면 여성도 그런 육아와 양육의 그런 임무를 짊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이런 현재의 상태를 비춰본다면 이건 상당히 좀 납득이 갈 만한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좀 더 합리적인 논거를 제공한다면 가산점 제도 자체를 위헌무효라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가산점 제도를 살면서도 좀 더 그 전향적으로 여성과 장애인도 동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군대에 갔다 와서 가산점을 주는 게 정당하다면 여성과 장애인에게 아예 가산점 부여의 길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과원이나 양로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이나 그런 장애인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그 논증을 한다면은 오히려 제대군인들도 만족할 테고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이 느끼는 불평등도 치유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평등권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전체 영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등권에 관한 심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자해금지 원칙과 비례성 심사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자해금지 원칙, 비례성 심사, 완화된 비례성 심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위 평등권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제 선거의 평등권 문제가 특히나 문제가 되겠지만 요거는 소위 참정권 영역에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별 기본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가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생명권, 소위 인신권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 헌법은 헌법 제12조 1항 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실체적 원리와 또는 절차적인 권리,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인 그런 권리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권의 근거를 12조에서 이끌어내는 학자들도 있고요.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이끄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10조와 함께 37조 1항에서부터 생명권을 이끌어 도출시키는 학자도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생명권이야말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점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생명권의 보호 영역에서는 다수설과 소설이 좀 다른데요. 생명권은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죽을 권리까지 인정을 하는 건 아니다. 왜냐? 생명권은 객관적인 객관성이 강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살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이지 이 죽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사회공동체에는 존립이 안 된다. 그래서 자살권은 생명권에서 배제시키는 학설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소수설은 다른 기본권은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아무 종교도 안 믿을 자유, 예술의 자유는 아무 종교도 아무 예술도 행사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듯이 살 권리는 반드시 죽을 권리도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 죽을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 살 권리는 오히려 굉장히 살아야 되는 의무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변한다. 이런 반론도 있죠. 그러나 이런 그 생명권의 자살권을 인정하는 견해는 굉장히 극소수설이고요.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서구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생명권에는 살 권리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나 학계의 다수 의견 얘기하듯이 신체의 자유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 신체 활동의 임의성과 신체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신체 활동의 임의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이죠. 이에 비해서 신체의 안정성은 신체의 불가훼손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완벽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정신적,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신체 자체의 완결성, 그러니까 불가훼손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고문이라든가 폭행, 치상 이런 거, 상해 이런 거는 신체의 완전성을 신체의 불가훼손성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의 임의성과 함께 신체의 불가훼손성 또는 신체의 안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바로 신체의 자유의 큰 내용을 이룬다. 그랬을 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는 헌법 12조 1항에 이런 신체의 자유 외에 12조 3항에 보면은 12조 1항의 내용이 일반적이라면 12조 3항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영장주의를 규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적법 절차의 원리라든가 죄형 13조의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는 12조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 13조의 죄형 법정주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또는 체포나 구속 시에 그런 그 통보를 해야 될 의무, 국가의 의무죠. 그 다음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또는 연좌제 금지와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규정을 12조와 13조에 걸쳐서 두고 있고요. 신체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이런 전형적인 기본권 제한 시에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형사 피고인의 그런 그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기본권도 이런 내용도 다른 개별 기본권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는 12조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또 얼핏 보면은 신체의 자유와 연관된 내용이지만 모든 기본권 또는 다른 기본권 영역과 관련이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적법 절차의 원리는 우리 신체의 자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견해나 다수 의견은 적법 절차의 원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만 적용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런 형사 절차, 행정 절차, 입법 절차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적용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절차에 있어서도 입법, 행정
또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기본 원리이자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본권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만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중처벌을 받지 않을 주관적 공권이라고 원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13조의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중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금지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자유도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중처벌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근데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형사벌과 징계벌 또는 형벌과 보완처분을 가하는 건 이중처벌은 아니다. 왜? 그 해당 법규범의 그런 목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신상공개와 같은 경우는 사인의 재판관은 벌금 500만 원 외에 당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외에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거는 단지 국민들을 청소년 성범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도 활동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것은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합헌이라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5명의 재판관은 이거는 전형적인 명예형이다. 오히려 벌금 500만 원보다는 신상 공개를 통하여 당하는 그런 처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은 말씀드렸듯이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냥 단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2008년도부터는 이제는 그 재범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자발찌죠. 발에다 끼는 발찌를 두어서 이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 개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공개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헌적인 조치라고 오히려 이 신상공개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고 합헌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처벌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신체의 자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신상공개를 당해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명예, 사회적인 명예가 침해되고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명예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사생활 영역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생활과 또는 개인의 명예가 제한됐다. 그로 인하여 또는 직업의 자유가 제한됐다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도 신체의 자유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연좌제재 금지도 마찬가지고요. 연좌제를 해가서 개인을 구속 구금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우리가 80년대까지도 특히 70년대에는 그런 반공주의에 입각해서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자기 할아버지, 외삼촌 등이 월북했거나 또 북한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실상의 문제 때문에 연좌제 금지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거죠. 비교법적으로 전 세계 어느 헌법도 이런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 개인 책임 이런 인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안을 갖다가 개인에게 치공을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죠. 그러나 이런 당연한 사유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런 그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입각한 그런 인권 침해의 역사를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연좌제 금지도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그러나
그 헌법 13조의 신체의 그 소비법 금지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와 함께 규율을 하고 있다. 그나머지 그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이런 실체법적인 내용,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체법적인 내용으로서 이중처벌 금지, 죄형 법정주의 이런 내용 또는 내용 외에도 이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적법 절차의 원리라든가, 물론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절차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정당성까지도 추구하는 헌법 원리니까 실체적인 내용도 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라든가 구속 시에 그런 통지를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적인 그런 기본권을 쭉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체의 자유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면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그 수사부터 형사소송법 내용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리 같이 신체의 자유에 규율했지만은 모든 그런 입법, 행정 또는 그 형사 절차에도 적용하는 국가의 기본 원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는 형사보상 청구권까지도 넓은 의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이제 2008년도에 또 소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줬죠. 즉, 소위 증인에 대한 그런 동행명령장 제도인데요. 이런 동행명령장 제도가 판사가 발부하지 않은 그런 특별검사에 의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거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과거에 소위 신체의 자유는 직접적 물리적인 그런 그 제한만 신체의 자유라고 봤는데요. 동행명령에 불복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간접적 심리적인 제한이죠. 그러나 이것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봤고요. 특히 이거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영장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심각한 제한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된다. 즉 동행명령장 제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라는 그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와 관련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검사 제도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때는 반드시 이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런 수많은 그런 판례는 이제 이 정도로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사생활의 그런 자유,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 시간이 되면 집회의 자유까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